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아직 내가 낯설다. 지은이는 다장 쥔궈, 심리상담가이자 청년 작가, 베이징 사범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14년간 전문 심리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내가 왜 이럴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과 타인을 바르게 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우리 주변엔 분명 선행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성취감과 존재 가치를 경험한다. 반면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만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지만 그 희생이 즐겁지 않다.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엇 브레이커 박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 또는 남을 기쁘게 해주는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했다. 극단적인 이타심은 일련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감추기 위한 성격적 특성이다. 그들의 친절함과 온화함 뒤에는 고통과 고립, 공허, 죄책감, 수치심, 분노, 불안이 존재한다.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내면에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당신이 거절하지 않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된다면 사람들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습관적으로 당신을 찾고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당신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당신은 선천적으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거나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다. 단지 거절할 용기가 없고 자신의 습관적인 행동을 포기할 의지가 없을 만큼 무력함을 느낄 뿐이다. 자신만의 인생을 오롯이 챙기며 잘 살고 싶다면 우선 상대를 위해 어떤 일을 도와야 하는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배려를 하면 좋을까? 첫째, 상대방과의 친밀도를 고려하자.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도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남을 기쁘게 해주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기쁘게 해주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초조함을 느끼는 이유를 살펴보면 주변인 모두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친절과 사랑을 베풀기 전에 먼저 이 사람과 이 일이 나를 희생할 만큼 중요한지 자문해보자. 둘째, 자신에게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자. 자신의 에너지를 다 비워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현실에선 그리 위대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거절하는 법을 배우자. 이 일은 내가 정말 도울 수 없거나 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상대방을 도와줄 만한 합당한 이유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적대감 없이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당신이 걱정하는 일은 항상 쉽게 일어난다. 이상하게 걱정하는 일일수록 더 쉽게 일어난다. 어쩌면 이것은 숙명이고 피할 수 없는 저주라고 체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숙명이란 없다. 저주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자신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부추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에는 선택적 기억 효과와 자기 실현적 예언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정보가 중요할수록, 감정이 강렬하거나 부정적일수록, 정보 처리가 정교하고 복잡할수록 기억하기 쉽다. 좌절과 실망,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경험은 우리의 인지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고통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흔적을 남긴다. 이런 흔적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선택적으로 기억하도록 만들고 당신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간과한다. 그러면 그 일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므로 당신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당신이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도 있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선택적 기억이 당신을 속이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기 실현적 예언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예언대로 행동하여 결국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이 예언은 당신이 가진 관점이나 견해다. 예를 들어 면접을 앞두고 준비를 해도 소용이 없으리라 생각한다면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면접에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실제 면접을 보면서도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의 인지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자기 실현적 예언의 주범은 바로 걱정이라는 감정적 상태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나친 걱정은 운명의 룰렛을 우리가 걱정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돌아가게 할 뿐이다. 피해의식을 가지면 점점 마음속으로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들을 확대 해석해서 자신을 진짜 피해자로 만들고 매일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심리적 방어 기제는 실패나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일단 그 상황을 거부하여 내면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심리적 균형과 안정을 회복하는 성향을 말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 죄책감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무력감으로 인한 열등감도 줄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거나 자신을 개선할 기회를 찾을 필요 없이 그저 가만히 서서 화만 내면 되므로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다. 모두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우리는 단지 학대를 당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부당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학대를 즐기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심리적 방어 기제의 남용으로 인해 반드시 일어나는 악성 결과인 철회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심리적 철회를 선택하는데 이에 대한 유일한 대응 방법은 그저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뿐이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인식하면서 상처를 더 곪게 만든다. 이런 사고는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한다.
존 가드너는 자기 연민이란 그 어떤 약보다 사람을 쉽게 망가뜨리는 마약이다. 쉽게 중독되고 찰나의 쾌락을 주며 그 덫에 걸린 사람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다라고 우려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온 세상이 자신과 대립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느낀다. 자신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자연스럽게 자신은 피해자가 된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상처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며 결국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비겁함은 많은 사람의 불안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들은 실수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여 선택과 행동을 주저한다. 또 다른 말로 완벽주의의 함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들은 이른바 완벽주의자여서 왜 행동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늘 모든 요인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히 판단한 뒤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는 실패를 미루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들은 완벽한 선택을 해야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진실은 그렇지 않다. 완벽한 선택을 하고 최대한 모든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들이야말로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더 괜찮다. 실패가 정말 그렇게 두려운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겁쟁이는 실패의 심각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실패는 그 사람의 호감도를 상승시키고 인간성을 부각시키는 면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거나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은 주로 실패자였다.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들에 비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평범한 사람들은 더 진실되고 생동감 넘쳐 보이며 오히려 그 실패가 그들을 더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 더 많은 성공과 행복을 담을 수 있다. 보통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일이나 행동을 한다. 어떻게 설정했든 우리는 그 설정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당신이 선택을 앞두고 결정을 미루는 이유는 답을 알고 나면 그 일을 진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다. 선택을 끝냈다는 것은 더 이상 피하고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까봐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선택 공포증의 끝은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빨리 선택을 하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장단점이 있고 진정한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되면 선택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진정한 인생은 선택을 하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는 여정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소통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외로움을 끌어안는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르웨이의 숲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정말로 외로움을 좋아하겠는가? 그저 관계를 통해 실망하기 싫을 뿐이다. 내 주변엔 연애를 시작하기 어렵다거나 연애를 하다가도 항상 흐지부지 끝나버린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고 외로움을 느껴도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그들 스스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관계가 깊어지면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 결국 혼자 남게 될 거라는 두려움으로 아예 처음부터 혼자 있는 쪽을 선택한다. 심리학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다. 1978년 미국 조지아 주립대의 심리학자인 폴린 클랜스와 수잔 임스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가면 증후군 또는 사기꾼 증후군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는 고의성이 전혀 없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이룬 성과를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장점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은 모두 가짜고 허상이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믿고 모든 것이 언젠가 폭로될 거라는 생각에 몹시 두려워한다. 자신의 능력을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늘 불안에 떨며 자신을 의심한다. 다른 사람이 실망감을 느끼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방법은 있다. 그것은 바로 진짜 내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은 사실 가장 큰 오류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순간들은 실제로 우리가 자신을 충분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며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및 심리 상담사인 어빈 얄롬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완전히 연결되려면 먼저 자신과 연결되어야 하며 자신과 연결되는 방식이 바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좋아하는 것은 평생의 숙제이자 연습이다. 완벽한 사람인 척하기보다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매력이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 중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슬픔을 다루는 일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아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슬픔은 육체적 질병처럼 약을 먹고 나면 며칠 후에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슬픔을 나약함의 동의어로 여겨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고통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사랑받지 못하며 슬픔은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약점으로 여긴다. 그래서 서둘러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거나 이성적으로 억제하려고 한다.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억지로 막으며 당신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슬픔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주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감정의 단절, 부정 또는 전의를 사용한다. 쇼핑몰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의 일이다. 스케이트 경기를 막 마친 듯한 어린아이가 성적이 좋지 않았는지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다. 왜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았어? 무서워서. 엄마는 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를 냈다. 그게 뭐가 무서워? 스케이트를 그렇게 오래 탔는데도 그게 무서우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겠니? A가 너보다 훨씬 용감한가 보네. 하나도 안 무서워하던데. 아이는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삐죽 내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이의 엄마와 닮았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두려움과 슬픔, 불행을 표현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동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이런 감정은 아무 쓸모가 없다며 따지고 들 것이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한낱 기계에 불과하다. 지시사항이 입력되면 그에 따른 정확한 행동을 도출해낼 뿐이다. 그들은 당신이 슬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슬픔과 맞닥뜨리지도 못하게 한다. 도피와 외면이 슬픔을 더 슬프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사실 위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수다를 떨 필요도 없다. 상대방이 슬픔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고 진실하고 담대하게 그 사람의 감정을 마주하며 그 슬픔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슬픔에 찬 그 사람은 구체적인 조언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자신의 슬픔을 바라봐주고 자신의 작은 감정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것뿐이다. 감정을 축적하고 봉인하는 행위는 사람을 슬픔에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든 자신을 위한 것이든 우리는 모두 슬퍼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슬픔에 열려있는 경우에만 치료할 수 있다. 분노는 힘도 권력의 상징도 아니다. 폭발적인 감정 분출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당신은 분노하고 포효하는 호랑이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두려움에 떨게 하는 성질급하고 사나운 맹수가 될 뿐이다. 중국의 유명 심리학자 우주홍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전능한 자기애라고 했다. 자신의 의지와 욕구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하며 자신이 외부 사물과 타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능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행동에 반응을 얻지 못하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매우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는가? 그러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배달기사가 늦으면 화가 나고 비행기가 연착돼도 짜증이 난다. 친한 친구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전능한 자기애가 발현되기 때문이다. 음식 배달과 비행기 이륙은 항상 자신의 예상 시간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고 상대방도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이나 사건 자체가 아니라 마음 깊숙이 뿌리내린 자기애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이다. 그러나 통제하려 할수록 통제력을 잃게 된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도록 하자. 뜻밖의 사건은 항상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자기애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한계와 타인의 다양성, 그리고 세상의 무상함을 깊이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더 악화되고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나태와 타협이 아니라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유연성이다. 아무리 목표를 완벽하게 설정하더라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적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좋은 성격을 꼽는다.
성격이 좋다는 것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 상황을 부드럽게 유지할 줄 알며 상대가 화를 낼 경우에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전혀 공격적이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당신이 화를 낼 때 맞받아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분노하지 않는 걸까? 내 친한 친구의 남편은 전형적인 성격 좋은 사람으로 연애할 때 서로 얼굴 한번 붉힌 적이 없었다. 내 친구가 주저없이 결혼을 결정한 것도 이런 흔치 않은 장점 덕분이었다. 결혼 후에도 친구 남편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친구의 불만은 점점 늘어갔다. 남편이 매일 게임만 하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뭐라고 하면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그때만 잠시 그럴 뿐 고쳐지지 않네. 그저께는 잠이 들었다가 또 일어나서 게임을 하더라고. 설거지라도 시키면 하긴 하는데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더라고. 친구의 남편은 이런 작은 실수를 반복했고 약속을 잊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말 간단한 일도 다 망쳐놓곤 했다. 화를 내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올바른 태도와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화를 내는 내 친구가 나쁜 사람처럼 비쳤다. 정말 그녀의 말대로 친구의 남편은 화를 내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던 것일까? 아니다. 남편도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분노가 마음속에 계속 쌓여도 화를 내지 않고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 공격이다. 수동적 공격형 사람은 당신에게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말로 반격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저 우회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할 뿐이다. 친구의 남편은 말로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순종하고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잠든 사이에 몰래 게임을 했다. 이는 행동으로 소리 없이 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항상 그의 부주의로 잊어버리거나 무시되는 약속들은 모두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수동적인 표현이다. 간단히 말해 수동적 공격형 연인은 당신과 직접 충돌하지 않지만 여전히 자신의 태도를 고수하고 반드시 반격한다. 늘 기름이 바닥날 때까지 차를 쓰고는 주유하는 것을 여러 번 깜빡하는 남편에게 친구가 화를 쏟아내자 남편이 이렇게 받아쳤다고 한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별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수동적 공격형 사람과 같이 지내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견디기 어렵다. 실생활에서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수동적 공격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끔 말로는 동의해놓고 뒤에서는 미루거나 잊어버리고 핑계를 대거나 대충대충 얼버무리다가 결국 마지막에 아예 손을 떼는 경우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보호이지만 확실히 건강하고 긍정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당신의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사소한 일이라도 수동적 공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뢰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수동적 공격에 대한 일종의 제약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머스 무어는 분노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하고만 친구가 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분노를 표현하면 일시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만 실제로는
나쁜 감정과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성격은 좋아 보이지만 분노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호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는 연애나 결혼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의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에서는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을 운명론과 성장론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성장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관계를 만들어가고 성장할 수 있으며 사랑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소개팅을 할 때 상대방이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인지 초반부터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고 만약 자신의 이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찌감치 관계를 정리한다. 반면 성장론적 사랑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끌어당기는 상대방의 매력을 찾아내고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서로 노력해서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 운명론적 애정관에 빠져 있으면 사랑과 점점 멀어져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상대를 놓칠 뿐만 아니라 운 좋게 그런 사람을 만나도 감정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운명적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연애할 때도 자신의 기준만을 고수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의심을 품는다. 사실 사람들은 대개 운명론적 사랑을 믿는다. 그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도 상대방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운명론적 논리로 문제를 해결한다. 성장론적 사랑을 믿는 사람은 관계를 잘 다스린다. 그들은 한 가지 특징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반드시 성실하고 착해야 한다는 등 타협할 수 없는 원칙에서는 운명적인 사랑의 요소를 버리지 말아야 하지만 낭만적인 환상에 젖은 고집스러운 잣대는 굳이 고수할 필요가 없다. 혈육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어떤 관계든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기준은 그것이 당신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이다. 귀인 양식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건이나 상황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의미하는데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이 겪는 사건이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원인을 찾는다. 이때 사건이나 상황의 원인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부 귀인,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외부 귀인이라고 한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귀인 양식 역시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 외부 귀인에 익숙한 사람은 불평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를 좋아하며 자신을 거의 바꾸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가만히 앉아서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린다. 그들은 사회적 불의로 인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고 상처를 주어 자신의 만족을 얻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내부 귀인에 익숙한 사람은 자신을 반성하고 향상시키며 삶을 개선하려고 한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귀인 양식은 유연함이다. 모든 상황을 사실에 근거하여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진정한 인생 목표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막막함과 무력함을 가려줄 무언가를 찾는다. 얼마 전 고통의 개념을 다룬 테드 강연을 봤다. 강연자는 우리가 평소 느끼는 고통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지수와 동일한 값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객관적인 고통의 내면 저항 지수를 곱한 값이라고 했다. 저항할수록 더 막막해진다.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실제로 막막함이 줄어들 것이다. 목표가 없는 상태는 피할 수 없지만 막막함의 정도는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아란 모든 경험을 합한 결과이므로 목표가 없는 당신도 당신의 일부라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이 목표가 없는 상태를 통제하려 든다면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목표 없는 상태와 당신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며 당신은 이것을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나 다름없다. 자신의 일부를 이질적인 것으로 여기고 배척하면 오히려 이질적인 그것이 당신에게 저항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더 큰 무질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당신은 더 통제하고 싶어지고 그럴수록 이질적인 그것은 더 빨리 성장하고 결국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목표가 없는 상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현재 자아의 일부일 뿐이다. 자아는 유동적이고 변화하기 때문에 목표 없는 상태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목표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목표를 찾는 일이다. 빠르고 직접적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를 살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목표 없는 상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외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든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색해지지 않길 바란다. 언제 어디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인생 목표를 발견하게 될지, 기존의 막막함을 돌파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중국의 유명 심리학자 거상 절언은 앞이 막막하면 깨어나서 분명히 볼 줄 알아야 하고 깨달은 뒤에는 옳은 일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막막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누가 봐도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옳은 일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더 이로운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막막하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당신의 발끝이 향하는 방향이 당신이 선택한 방향이며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인생의 즐거움은 다양성과 개성을 누리는 데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는 멋진 인생을 누려야 한다. 다수의 선택이 진리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리와 사고가 아니라 안정감이다. 하지만 이런 안정감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할 뿐 아니라 삶의 즐거움도 잃게 만든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면 괜찮을 텐데 어색하게 남의 무대 의상을 억지로 입어봤는데 어울리지도 않고 불편하기만 해서 결국 자신도 기쁘지 않고 남에게 웃음거리만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한다고 해서 천성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는 당신이
굳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운다고 해서 피아노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까지 배울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수가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나는 작가 왕쇼의 글을 좋아하지만 나만의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를 모방해봤자 제2의 왕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제2의 왕소도 제3의 펑탕도 아니다. 나는 언제나 나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다수가 선택한 길을 따라왔더라도 적어도 앞으로는 당신의 자녀가 왜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해야 해요? 라고 물을 때 침묵하지 말고 대답해 주길 바란다. 나는 무수한 시도 끝에 침체된 감정과 고뇌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부터 실용적이고 가성비 높은 방법 몇 가지를 알려줄 테니 시간이 날 때마다 시도해 보길 바란다. 1. 외모 관리. 이 방법은 여러 번의 검증으로 감정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아로마 스파를 하면 부드럽고 따뜻하게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해질 것이다. 미용 마스크팩도 시도해보자. 외출할 때 적당히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어보자. 2. 운동. 운동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도파민과 엔돌핀을 생성한다.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주로 흥분과 즐거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분비 물질이다. 엔돌핀은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모르핀과 유사한 생화학적 복합 호르몬으로 천연 진통제와 동일하며 쾌감 호르몬 또는 젊음 호르몬이라고도 한다. 이 호르몬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달리기든 요가든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 3. 독서. 책을 읽는다면 유명인의 전기를 추천한다. 생각지도 못한 감동을 얻을 수 있다. 4. 영화 보기. 나는 영화를 보며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감동과 열정, 의지와 용기를 얻었고 반대로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해 보기도 했다. 5. 맛있는 음식 먹기.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도 음식을 통해 안정을 찾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아주 소박한 치유 방법이다. 6.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 해보지 못한 일하기. 늘 해보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뤘던 일이 있는가? 지금 그 일을 미룬다면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차라리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낫다. 영화 사이드웨이스에 나오는 주인공 마일스는 평소 와인을 즐겨 마시는데 최고급 레드와인 한 병은 오랫동안 마시지 않고 보관해 두고 있었다. 특별한 날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그날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날일 수도 있고 그의 소설이 출간된 날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은 도무지 다가오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어쩌면 그날이 이번 생에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마일스는
와인을 들고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를 먹으며 다 마셔버린다. 이 날은 영화 전체에 걸쳐 가장 침울한 날이었다. 애초에 이 값비싼 와인은 마일스를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저 마일스가 그 와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모든 일은 당신이 부여한 의미일 뿐이다. 무엇이든 행동하기 시작하면 매일이 특별해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잔을 들고 삶을 이어나가면 된다. 가장 힘든 날에는 오히려 패기 있게 그간 도전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보자. 새로운 깨달음과 전환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준비를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고민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동화 속 공주님처럼 평생 굴곡 없는 삶을 사는 것뿐이다. 그러나 인생이 항상 불꽃처럼 화려할 수는 없다. 행복하고 자기 뜻대로 될 때만 자신의 삶을 즐긴다면 그것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없다.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점철된 인생은 없기 때문이다. 울상을 하고 망설이며 무대에 오르기를 주저하면 결코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우리가 진화하려면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시도해 봐야 해.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을게. 지금까지 나는 아직 내가 낯설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나 알기, 유연성, 그리고 성장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외모를 확인합니다. 거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왜 이런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책 저자의 용어로 말하자면 자아 정체성이죠. 자아 정체성을 알고 있는 분을 만날 때면 뚜렷하지는 않지만 묘하게 풍겨나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입니다. 자기가 자기로 있을 때 편안하고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편안해하는 그 묘한 평온함이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명상과 마음 경영 공부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자신을 구박하지 마라, 자신을 학대하지 마라,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야단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하며 구박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나의 내면에서 나 스스로가 나를 구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더 못난 사람이 되죠. 나 자신을 북돋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설령 못난 모습이 보이더라도 반성할 것만 정확하게 반성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박당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좋게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나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잘 모르면서 무작정 야단치거나 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슬픔이 차오르게 됩니다. 자기 연민도 생기죠. 자기 자신을 알기 이전에 저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북돋워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성숙시킬 것은 성숙시키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자기를 구박하고 학대하고 비하하는 습관을 중지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합니다. 농담으로라도 혹은 습관적으로라도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나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심코 표현되었더라도 즉시 철회하고 취소한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주어야 좋습니다. 인간은 강한 존재이지만 의외로 약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한 말일지라도 설령 그것이 진실이 아닐지라도 부정적인 비난이나 비하, 꾸중을 들으면 마음은 위축됩니다.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반발심도 생겨납니다. 술김에 사고를 저지르고 홧김에 싸움을 하듯이 이러한 반발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더 크게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유연성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저는 새끼 길냥이를 입양해 8개월째 키우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고양이만큼만 유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유연함이란 변화에 대한 인정과 수용, 그리고 적극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의 성격은 정말 많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요소가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하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변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옛날 그 사람이 지금의 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못난 모습을 우리는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변화 덕분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고집하지 않는 태도, 결심, 용기가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방향은 잘 설정해야겠죠. 인간이라면 누구도 앞으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하고 바라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바람이 왜곡되어 배금주의나 말초적 쾌락의 탐닉으로 드러날 뿐이지요. 성장은 한마디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동시에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 그리고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것은 더 살리고 부정적인 것은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선택하면 됩니다. 가령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거나 내성적이어서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서 하루에 한 번 훈련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내 속도 상하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부담스럽다면 인간관계에서 성숙하고 능동적인 내 모습을 훈련하기 위해 하루에 한 번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은 반복하면 반드시 향상됩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혹은 웃는 얼굴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활짝 웃는 연습을 매일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은 점점 웃는 상으로 변해갑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각하는 조각가입니다. 현명해지고 싶든, 건강해지고 싶든, 활기찬 사람이 되고 싶든,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든, 자신이 선택하고 조각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북돋워주는 자기 긍정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자기 자신입니다. 만족스러운 교우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더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자기를 더 멋있게 조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장의 과정은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고통을 수반하지만 내면적인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몸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괴로움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것이고, 노동 중에서도 강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며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쾌감과 기쁨으로 느끼는 사람은 힘든 것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바람직한 자기 성장을 위한 불편과 고통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재미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도토리와 같습니다. 깨어나면 수백 년을 사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될 수도 있지만 깨어나지 않으면 썩어 없어지거나 다람쥐의 한 끼 식사가 될 뿐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저는 용기 있는 자가 삶을 누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한 발씩 성장에 도전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